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요. 수량 결정 방법, 단가 산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 시험에는 자주 나오죠. 다음 보기 중 수량 결정 방법에 속하는 것은, 또는 다음 보기 중 수량 결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수량 결정 방법은 당연히 상품 재고장이나 재료원장에 계속 기록하는 거죠. 계속. 또는 상품 창고나 원재료 창고를 실제 재고 조사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사실상 재고 수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기말재고 수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기말재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차이가 오죠. 그 원가의 차이가 기초 1,000원, 매입 1,000원, 원가, 기말. 이 기말재고의 파악을, 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바뀐다는 얘기죠. 기말재고를 크게 잡으면 원가는 작아지겠죠. 기말재고를 작게 잡으면 원가는 커지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의 영향을 오게 되죠. 원가의 영향을. 호로 원가가 영향이 오면 매출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니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익에 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수량 파악과 단가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말재고의 금액에 따라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자, 얘를 공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은 원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죠. 또는 얘랑 더해서 얘랑 더한 값이 이꼬로가 돼야 되니까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이꼬로 원가 플러스 기말상품재고액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한 값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가 산정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개별법. 하나하나 단가를 산정하는 거죠. 하나하나. 되게 고가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산정하겠죠. 선입선출법. 물건을 계속적으로 사오다 보면 어떤 걸 먼저 팔아야지 라는 걸 결정하겠죠. 부패되는 물건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죠. 부패되는 물건은 먼저 되는 걸 먼저 팔게 됐죠.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인플레이션 시에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다. 원가가 옛날 원가가 대응되겠죠. 최근에 사온 물건이 남겠죠. 기말재고가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파니까. 옛날 원가가 대응이 되면서 원가가 작은 원가가 대응이 되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똑같은 물건이 옛날에 사올 때는 100원인데 점차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창고에 남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리니까 100원짜리 원가가 나가죠. 매가하고 대응할 때 옛날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재고는 가장 최근 게 남는 거죠. 가장 큰 금액이 남겠죠. 옛날 원가가 대응이 되는 거고 재고가 가장 큰 금액이 남으니까 기말 재고가 이게 크게 남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커지게 되니까 원가는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파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파니까 가장 나중에 들어온 1,000원짜리가 먼저 나간다고 봐야죠.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나가고 500원짜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100원짜리가 남는다는 얘기죠. 후입선출법은. 가장 비싼 원가가 인플레이션은 가장 비싼 원가가 대응되니까 기말 재고는 가장 작은 금액이 나타나겠죠. 원가가 커지겠죠. 가중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기한을 둬서 평균 내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더해서 평균 낸다 이런 뜻이에요. 가중. 이동평균법은 매번 평균을 낸다 이런 뜻이고요. 매출가격 환원법은 원가율을 찾는 거죠. 도매점에서 많이 하죠. 원가율을 찾아갖고 그 가격을 원가율로 곱해가지고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산정 방법은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등이 있다. 수량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등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기말재고가 나오고 기말재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한테 영향이 미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결정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불 내역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재고장에다가. 상품재고장, 원장이라고 하죠. 또는 재료원장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죠. 기말에 판매 수량을 통하여 기말재고 수량을 확정하는 거다. 기초 수량 플러스 매입 수량을 해서 출고된 수량을 빼면 기말재고 수량이 남겠죠. 실제재고조사법. 말 그대로 재고 입고 파악을 하는 거죠. 재고자산의 입고 내역만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자산을 통해 창고에 가서 먼지 드리블 쓴다는 얘기죠. 실제 재고주 수량을 파악해서 출고 수량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기초와 매입을 더해서 남은 거를 빼면 출고된 수량이 나온다. 뒤집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하죠. 상품 재고장이나 재료원장에. 그리고 실제 재고 조사를 계속하죠. 그래야지 가장 정확한 수량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혼합법이죠.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혼합법을 사용하면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없어진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기록법상 장부 수량, 실제 재고조사법상 장부 실제 수량, 그러면 감모 수량이 나오죠. 장부의 차이와 실제 재고된 차이. 이 감모 수량을 우리가 정상적인 감모다, 비정상적인 감모다. 따라서 정상적인 감모, 비정상적인 감모에 따라서 원가에 산입하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보느냐. 정상적은 원가로 봐요. 원가를 늘리는 걸로 보는 거죠. 감모 손실이니까.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으로 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원가를 늘려주는 원가 산입이고, 비정상 감모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갑니다. 자, 우리 물가는 계속 변해요.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에 따라서 물가가 틀려지겠죠. 개별법이라 하면 하나하나 재고자산별로 원가를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고가 물건인 경우,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조선업인 경우 사용하고 이상적으로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 보석 같은 거 하나하나 해야겠죠. 보석을 갖다가 선의선출법으로 묶어서 평균법으로 묶어서 계산할 수는 없겠죠. 단가 산정 방법 이거 기억해야죠.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고 단가 산정 방법은 개별법. 개별적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또는 부동산 매매, 조선업 이런 거 하나하나 평가해야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개별 재고 자산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점은 뭐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 순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별법은 하나하나 평가하는 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나하나 평가하니까. 선입선출법. 선입, 먼저 들어온 거. 선출, 먼저 판다는 뜻이에요. 먼저 매입한 물건을, 먼저 생산한 물건을 먼저 판다. 선입, 선출. 먼저 팔거나 사용된다는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에 남아있는 상목은 당연히 가장 최근에 매입한 물건이 남겠죠. 옛날에 일요일날 초에 사왔을 때는 100원짜리인데 중간에 보니까 500원짜리가 되고 말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됐다.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나가고 500원짜리 나가고 1000원짜리가 남는다. 이런 식이 선의 선출법이죠.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죠.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파니까.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파니까. 물량 흐름이 일치하죠. 물량 흐름이. 기말재고 자산은 나중에 들어온 게 남게 되니까 현행 원가로 표시가 되겠죠. 현행 원가로. 수익과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죠. 왜? 먼저 들어온 거 나가기 때문에 옛날 원가가,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원가가.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니까 수익과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그 얘기는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니까 물가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계상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꼬르 원가 매출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여기에서 기말을 1000원으로 보게 되면 100원으로 보는 것보다 많이 잡게 되죠. 그만큼 원가가 줄어들겠죠.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이 커진다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자, 선입선출법과 반대. 이건 되게 부패되는 물건들을 되게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후입선출법이라는 내용은 뭐냐?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다. 거꾸로. 가장 최근에 매입한 물건을 먼저 판다. 이 얘기예요. 먼저 판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100원짜리 자꾸 세월이 가면서 500원짜리 나중에 되니까 1000원짜리가 됐습니다. 어떤 걸 먼저 판다? 1000원짜리를 먼저 판다. 500원짜리를 그 다음 판다. 재고는 100원짜리가 남는 거죠. 후입선출법은.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재고가 100원짜리가 남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매입한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 가장 먼저 판매된다. 원가 흐름 가정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에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다. 옛날의 물건이 재고가 된다 이거죠. 옛날의 물건이 재고가 된다. 물량 흐름을 역행하는 거죠. 물량 흐름과 원가가 불일치하죠. 물량이 흐름과 원가가 불일치하죠.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평가하게 되죠. 100원, 500원, 1000원인데 적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기말재고를 적게 평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말재고를 적게 평가하면 공식이 이렇게 되죠. 역시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인데 이꼬르로 할게요. 이꼬로 기말 플러스 원가. 자, 이게 상품 계정을 아까 상품 계정을 그렸을 때 이쪽에 기초 매입 기말 원가 100원 50원 15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재고를 100원을 잡게 되면 여기를 100원을 잡게 되면 작은 금액을 잡게 되면 그럼 공식을 그리느냐고 이게 설명이 됐는데 공식을 하느냐고 설명이 됐는데 후입선취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요 100원이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초 플러스 매입 이꼬로도 해도 되고 마이너스 기말은 원가. 기말이 마이너스가 100원이 되는 거하고 1000원이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적어지죠. 원가는 커진다는 얘기죠. 기말이 작아지니까 후입선취법은 기말이 작아지고 원가가 커진다. 이런 흐름이 온다는 거죠.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되게 되고 현행 수익과 현행 원가와 비용이 적절한 대응이 된다. 현행 수익, 즉 매출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원가를 잡아서 매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할 때 옛날 물건을 매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원가인 이 1000원짜리를 매출하게 되니까 현행 이익과 현행 원가가 대응이 돼서 현행 이익과 현행 원가가 대응이 돼서 적절한 대응이 된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적게 계상되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이 작아지겠죠. 그럼 이익이 작아지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이연 효과가 생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함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이연적인 효과가 생긴다. 후입선취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법. 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선의선취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는 거고 후입선취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고 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는 거다. 평균 단가를. 도매점에서 많이 사용한다. 평균법은 도매점이 아니고 매출가격 환원법이 도매점이고요. 평균법은 더해서 평균을 내는데 총평균법, 평균 단가를 내는 거죠. 수량 결정 방법으로 실제 재고조사법을 사용해서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단기에 판매된 재고자산은 모두 동일한 단가라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결정하는 거다. 기초와 매입을 더해서 나누기 기초와 역시 일정 기간의 매입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금액 나누기 수량. 들어온 금액을 다 더하고 들여온 수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 평균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일정 시점에 평균 단가가. 통틀어서 총평균한다. 적용이 간편하고 객관적이며 이익 조작이 가능성이 없고 기말재고의 평가와 매출원가의 계산이 동일한 단위당 평균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을 내서 평균 단가를 내는 게 총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이라고 나오죠. 매번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이동평균법, 수량결정 방법, 계속기록법을 사용하죠. 두 가지 병행해야죠. 수량결정할 때. 수량결정하는데 계속기록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계속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한다? 나눈다. 기존에 있던 수량과 들어온
금액과 더하기 하고 새로 들어온 거를 또 금액을 수량을 더해서 나누기 한다. 매번 평균 단가를 내는 거죠. 매입 직전의 금액, 신규 매입 금액 나누기, 매입 직전의 수량, 신규 매입 수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건이 쌓여져 있는데 총평균법은 한 달이면 한 달, 2개월이면 2개월 총평균 단가를 내갖고 총평균 단가로 재고액을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오늘 물건이 들어왔으면 어제까지 있는 물건의 수량을 더하고 어제까지 있는 물건의 금액을 오늘 들어온 물건의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매번 평균 단가를 낸다 이거죠. 매번 평균 단가를 낸다. 이동평균법의 얘기죠. 출고시마다 재고 단가가 즉시 파악되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단점으로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하죠. 병행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 실무상 적용이 쉬워졌다. 자, 그래서 평균법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눠주고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나오는데 매출가격환원법은 도매점에서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를 매가로 기록 보존하였다가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를 매가가 얼마인가를 보존했다가 기말에 일정한 수정 과정을 거쳐 이를 원가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종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판매 가능 재고자산 기초 플러스 매입 판매 가능 재고자산 기초 플러스 매입 원가가 나오고 매가가 나오면 원가를 매가로 나누면 원가율이 나온다는 거죠. 원가율이. 즉 기초와 매입을 더한 게 판매 가능 자산이라 그랬죠. 우리가 상품 계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가 있고 차변에 매입이 있잖아요. 기초가 100원, 매입이 100원. 아까 설명했지만 요 200원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 그런 얘기죠. 판매 가능 재고자산 매입액. 그 기초와 매입을 더한 매가로 나누면 원가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나누기 매가하면 원가율이 나오고 그 원가율을 진열되어 있는 매가로 표시된 재고자산을 다 더해서 곱하면 재고액이 나온다. 이거죠. 재고액이 나온다. 그래서 도매점에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워낙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기말재고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원가에 영향이 오고 매출원가에 영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익에 영향이 온다는 거죠.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꼬르 원가. 이 기말 재고를 어떤 금액으로 빼느냐? 많이 빼냐? 원가는 줄어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출액 마이너스 원가는 매출 총이 원가가 줄어들게 되면 이익은 커진다. 여기서 보면 이 기말재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이 커진다. 다시 말하면 기말재고가 줄어들면 원가가 커지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줄어든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진다. 같이 간다. 그래서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같이 간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작아지니까 원가가 커지게 되죠. 원가가 커지면 매가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니까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말재고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원가는 작아지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기말과 이익은 같이 간다. 기말과 이익은 같이 간다.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 사올 때는 100원인데 500원 되다가 1000원 됐다. 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기말재고는 선의선출법일 때 가장 커요. 100원짜리 나가고 500원짜리 나가고 1000원짜리 남는 거니까 가장 크게 돼 있는 거죠. 가장 커요. 후입선출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가고 100원짜리가 남겠죠. 후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100원이고 나중에 정해진 게 500원이고 그 다음에 1000원이라고 할 때 1000원짜리 나가고 500원짜리 나가고 100원짜리가 제일 적겠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 후입선출법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선의선출법이 인플레이션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순으로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자, 기말재고가 크다면 공식에 의해서 기말재고가 크다면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원가가 작아지게 되니까 원가는 선의선출법이 가장 작은 게 되죠. 가장 작은 게.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인플레이션 시에는 원가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품 계정을 그렸을 때 차변의 기초, 매입, 그리고 기말, 그리고 원가. 기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원가한테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기말을 크게 잡으면 원가는 작아진다. 원가가 작아지면 비용의 대표가 원가예요. 수익의 대표가 매출이고 매출에서 원가를 빼겠죠. 그러면 이익이 나오는 거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론 시험에 가끔 자주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상품 계정을 그리게 되면 또 역시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매입이 1000원. 그러면 판매 가능 물건의 값은 2000원. 기말이 500원. 근데 원가가 1500원이 나와야죠. 2000에서 500원, 1500원 나와야 되는데 13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죠. 장부와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나죠. 장부와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요 금액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00원 나오죠. 200원. 그래서 이 200원을 우리는 감모손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모손실. 이 감모손실 200원이 정상적이다. 정상적일 땐 원가를 보는 거예요. 원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이 감모손실 200원이 정상적이면 원가로, 매출원가로 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역분개하면. 역분개하면 자, 얘를 역분개하면 분개가 어떻게 돼요? 대변의 상품, 재고자산. 꼭 8번 적용해야 돼요. 타겟종으로 대체. 차변에는 원가.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보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재고자산이 상품이니까요.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면. 만약에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면 대변의 상품, 타겟종 대체 넣어야죠. 타겟종 대체. 이거 원가를 봤으니까 타겟종 대체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동 결산이 되니까. 재고자산을 줄이면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8번 쪽에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게 수기장부를 할 땐 꼭 저거 했지만. 자,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얘를 감모손실로 보는 거죠. 감모손실로. 얘를 원가로 보는 게 아니라 감모손실로 보는 거죠. 감모손실로 보면 역분개하면 이렇게 되죠. 대변의 상품, 차변의 감모손실. 결국에 이 감모손실을 정상적으로 보느냐 비정상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원가로 보느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손실은 시가하고 차이예요. 시가, 시장 가격하고의 차이. 감모손실은 수량과 차이죠. 수량하고의 차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냐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냐를 따져주지만 평가손실은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현재 시장에 가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 내가 샀을 때는 100만 원에 샀는데 재고된 물건이 장부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00만 원이다. 또는 실제 보니까 실제 금액이 100만 원이다. 실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시장 가서 보니까 실제 금액이 시장에서 보니까 현재 시가가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이거는 우리 손에 벗어난 거죠. 공정가액의 차이니까. 재고자산이 진부화되거나 품질 저하가 되거나 유행이 끝났거나 등으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안전주의에 의하여 저가로 잡게 있어요. 저가주의에 의해서. 진부화됐다는 거는 즉 진화가 늦어졌다는 뜻이죠. 핸드폰이 많이 그렇게 되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신제품 나왔다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진부화되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진부화됐다. 자,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10만 원에 대한 만큼은 원가로 봐요. 원가.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이렇게 10만 원이 잡힐 수 있죠. 이걸로 예정을 하면.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10만 원 잡는 거죠. 근데 얘는요. 자산차감으로 놔둬요. 자산차감. 시산표나 또는 뭐 재무상태표 이렇게 봤을 때 자산차감으로. 상품이 있다면 상품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평가충당금 10만 원 이래가지고 190만 원. 마치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해갖고 차감 넣듯이 차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90만 원짜리가 다시 시가가 상승이 됐다.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됐다가 90만 원짜리가 다시 시가가 상승돼서 120만 원이 됐더라. 이랬을 때 우리가 90만 원에서 120만 원 됐으면 30만 원이 상승했는데 30만 원까지 안 봐요. 애초에 100만 원을 넘어서지 않아요. 즉 최초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120만 원까지 안 보고 100만 원까지만
즉 10만 원만 환입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 그래서 이 떨어진 금액이 다시 12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10만 원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차감 계정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해갖고 매출원가가 아까 가산됐듯이 이거 매출원가로 보거든요. 매출원가 가산으로. 매출원가가 차감이 된다 이거죠. 차감이 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가산이에요. 매출원가 가산. 그리고 다시 환입이 되면 매출원가 차감이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단원이 이렇게 설명이 우리가 끝났습니다.